한양대학교 생명과학 학술모임 홀리기의 회장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노 에디팅,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렉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지노 에디팅 기술에 대해서 렉처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컨텐츠들은 일단 지금 이 유전자 조작의 시대가 왔다는 것,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전자 조작 기술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전자 조작의 중요성이에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실은 2013년에 가장 중요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로 뽑은 게 바이오 에디팅 기술입니다. 그만큼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건데,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생명의 가장 기본된 원리가 되죠. 센트럴 도그마라는 건 DNA로부터 RNA가 전사가 되고, 그 전사된 RNA가 단백질을 번역을 해내면 그것들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되는 DNA, 생명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중에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이 유전자 조작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유전자 조작이 최고로 발달을 했을 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보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엠브리오 상태에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성인 인자, 여기서 우성이냐 멸성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열한 인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완벽한 인간, 정말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인간들만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비용들, 가난한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을 잘 못할 것이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수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영화인데, 아무튼 그거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지금 이 가타카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유전자 조작의 시초가 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의 이중연성 구조를 규명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중심 원리를 찾아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조작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된 기술력은 뭐냐면 DNA를 자르는 겁니다. DNA를 자르는 방법을 1978년에 과학자들이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안효소예요. 제안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생물 과정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제안효소는 DNA에서 회문 구조, 이렇게 상부적인 DNA에서 거꾸로 해도 같은 맞은편 바닥도 같았을 때 이거를 펠린드로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문 구조를 가진 DNA를 인식하고 자르는 그런 효소들을 제안효소라고 하죠. 이거는 세균의 선천적인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려고 할 때 이 제안효소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제안효소를 발견한 것이 사실은 유전자 조작을 하는 시초가 된 겁니다. 이런 유전자 조작의 시초를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의 시대에 박차를 가한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다 밝혀보자.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도로 시작된 게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유전자를 다 밝혀내면 어떤 유전자가 유전병을 일으키는지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유전자를 꺼트린다면 그 유전병에 걸리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고 2001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후에 유전자 조작의 1세대 가위가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개발됐는데 이게 바로 GFN이고 그 다음에 2세대 탈렌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알젠의 기술이 작년인 2013년에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가타카와 같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고자 할 때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유전자를 꺼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네틱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표현형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캐치해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는데 정확하게 유전자를 잘라내서 그것을 꺼트리는 것, 그런 기술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 데에도 유전자 조작 기술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체를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신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유전자 조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iPS 줄기세포, iPS 셀에 대해서 뜨고 있는 지금 이때 혈분화 줄기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만 잘라내서 그걸 꺼트린다면 유전병이 없는 신체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유전자 조작이 중요한 역할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GMO라고 해서 지금 뭐 유전자를 조작해서 옥수수가 병해충이 강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식량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기술의 기본인 이 유전자 자르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는 유전자를 그냥 가려버리는 기술들을 썼습니다. siRNA라고 하면 침묵 RNA, silen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 유전자 DNA에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스위치가 꺼지게 되고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낮고 RNA로 유전자로 전사가 되지 않는 부위들은 가려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그 유전자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만약에 어떤 유전자, 우리가 넣고자 하는 유전자를 거기에 사이에 넣어야 할 때는 그냥 잘라내고 거기에 납품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가려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오프타겟 이펙트가 적다. 오작동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유전자 자르기의 기본이었던 것은 사실 이 제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 제한 요소는 너무나 짧은 부분만 인지를 합니다. 이 회문 구조가 있는 부분, 얘가 자를 수 있는 부분만 인지를 해서 자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파일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을이라는
문장에서 을을 이라고 바꾸고 싶다고 합시다. 유전자 조작 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이걸 그냥 을이라고만 쳐서 찾기 버튼을 누르고 바꾸기를 이로 해요. 그러면 유전자 조작 을에 있는 을만이 아니라 제한 요소 을, 을이 붙는 모든 단어들이 다 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고자 하는 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정말 자르고 싶은 유전자 부위는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제한 요소가 자르는 부위는 다 잘라버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들이 이런 GFN, 탈렌, 알젠 기술인 거죠. 보면 아까 제한 요소는 6에서 8베이스 페어만 인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GFN은 훨씬 늘었죠. 12베이스 페어를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부위의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12베이스 페어까지는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이었던 거에서 조작을까지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탈렌 기술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얘는 19베이스 페어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조작을 여기까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2013년에 나온 이 기술력 크리스퍼-캐스나인을 이용한 기술력은 20베이스 페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거의 완벽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FN 기술에 대해서 1세대인 GFN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GF라는 단백질을 쓴 유전자 조작 기술이에요.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부위의 주변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GF라는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징크 핑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안에 징크,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징크 핑거라고 하는 거예요. 핑거라고 한 거는 사람들이 이 단백질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손가락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단백질은 염기를 인식을 해서 그걸 잡아내요. 염기에 붙는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염기에 그걸 인식하고 잡아내는데 이거를 이루는 그런 구성 요소들은 이 징크핑거, GF 단백질하고 폭1 뉴클레이스 염기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효소, 제한 효소의 일종이에요. 이거를 요 GF 단백질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염기를 인식을 해서 얘가 붙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이 폭1 뉴클레이스가 잘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GF라는 단백질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주변에 있는 염기를 잡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얘는 너무 2개, 3개 염기를 잡는다든지 좀 더 정확하지 못하게 염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염기를 잡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탈렌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탈렌이라는 기술에서 나오는 이 탈렌 단백질은 탈 이펙터는 식물 병원균이었던 잔토모나스에서 유래가 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까의 그 GF 단백질이 좀 더 두루뭉술하게 잡았다면 탈 이펙터는 좀 더 하나하나의 염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정확하게 이 주변의 염기를 알아내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기술력이 얼마 안 됐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걸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 거죠. 지금 작년에 나왔던 유전자 가위 기술을 과학자들은 유전자 교정 기법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알젠 기술의 기초가 되는 자연현상은 뭐냐면 크리스퍼-캐스나인 시스템이에요. 이 크리스퍼-캐스나인 시스템이 뭐냐면 세균에게 있는 면역체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유류라든지 뭐 다른 동물들에게만 면역체계가 있는 줄 알지만 세균에게도 면역체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제한 요소도 사실은 세균의 면역체계 중에 하나죠. 외부에 있는 그 세균의 DNA,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효소, 그게 제한 효소였고, 사실 그거는 선천적 면역에 해당됩니다. Inner Immune Response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그냥 선천적으로 피부 장막이라든지 점막, 이런 물리적인 배리어나 그냥 백혈구,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것들은 다 공격을 하는 것들. 그런 선천성 면역의 일부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선천성의 면역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에 틀을 뒤집었던 게 크리스퍼-캐스나이 시스템입니다. 이건 후천성인 면역입니다. 아댑티브 이뮨 리스폰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B셀, 항체를 만들어서 특이적으로 항원을 공격하는 그 기술력이, 그런 이뮨 시스템이 세균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특이적으로 얘를 인식을 하느냐 보면은, 이게 그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먼저 박테리오파제 같은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세균에 접촉을 해서 자기의 DNA를 찔러 넣습니다. 찔러 넣은 바이러스의 DNA는 이 세균 자체가 가지고 있던 캐스 복합체, 캐스라는 단백질이 잘게 쪼개버려요. 근데 이 잘게 쪼개버린 DNA가 세균의 DNA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바이러스가 추후에 또 접촉할까봐 이거를 도서관처럼 얘에 대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세균 자체의 DNA에 찔러 넣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생기면 얘가 살아남게 되면 다음에 또 같은 바이러스에 접촉될 위험이 있겠죠?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접촉됐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띄워놓았던 바이러스의 DNA들을 전사를 해서 PCR RNA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가공을 거쳐서 잘게 쪼개서 DNA 조각 하나하나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카스9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좀 더 특이적으로 여기 있는 RNA가 이 바이러스의 DNA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특이적으로 붙어서 잘라낼 수가 있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뮨 시스템인 겁니다. 크리스퍼-캐스9에서 크리스퍼는 뭐의 약자냐면 Clustered Regularly Interspecies and Short Palindromic Repeat. 그냥 쉽게 말하면 palindromic repeat이라는 건, 이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요구르트 회사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유산균들의 면역 체계를 좀 더 세게 만들려고 그 유산균의 바이러스를 일부러 감염시켜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애들만 얘는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길래 살아남느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DNA를 시퀀싱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DNA에 공통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펠린드로믹한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문 구조. 이 펠린드로믹하다는 거는 아까 제한 요소 말할 때도 말했지만 회문 구조이기도 하면서 헤어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보니까 짧게 사이사이에 DNA 사이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얘를 찔러 넣을 때 이거를 책갈피처럼 끼워 놨던 게 회문 구조인 거예요. 펠린드로믹한 구조였던 거예요. 바이러스의 DNA의 사이사이에 끼워 놨던 게 펠린드로믹한 구조였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DNA 사이사이에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고 시퀀싱을 해봤더니 그런 구조들이 있더라 해서
붙였던 이름이 크리스퍼였고, 캐스라는 거는 이 크리스퍼에 어소시에이티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군, 이걸 캐스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단백질 중에 하나가 캐스9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과학자들은 그냥 세균에 이런 면역체계가 있나 보다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세균의 DNA를, 바이러스의 DNA를 세균 사이사이에 끼워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세균의, 바이러스의 DNA에 세균 사이사이에 끼워놨던 바이러스의 DNA가 상부적이게 되고, 그 부위에 상부적으로 결합을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캐스9 단백질 이거를 좀 더 특이적으로 잘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그럼 특이적으로 자를 수 있다니까 이거를 유전자 조작에 써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래는 우리가 세균에서 크리스퍼 캐스9이 작동하려면 CRRNA, 바이러스의 DNA를 잘게 잘라서 띄워 놓았던 그 DNA를 전사한 CRRNA와 그리고 그거를 잘라버린 캐스9 단백질,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어줄 트랜스 액티베이터 CRRNA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두 개를 같은 RNA로 시퀀싱을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크리스퍼 캐스9의 그런 시스템이라면 과학자들이 이걸 아예 지금 이게 캐스9 단백질이고 이게 세균에서 만들어낸 크리스퍼 CRRNA에 이걸 연결해줄 트랜스 액티베이터 CRRNA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예 얘네 둘을 하나의 연기로 헤어핀 구조를 만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엮어버려요. 이 두 개를 섞은 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시퀀싱한 거를 싱글 가이디드 RNA. 싱글 가이디드 RNA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유전자를 잘라야 할 부분을 가이드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RNA를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트랜스 액티베이터 CRRNA를 붙여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캐스9 단백질이 붙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야 할 부분을 인지를 해주고 이 캐스9 단백질이 잘라버리죠. 그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알젠 기술입니다. RNA 가이드드 엔지니어 뉴클리에이스. 앞에 1세대, 2세대 GFN과 탈레는 염기를 뭘로 인식을 했어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염기에 인식시키려면 훨씬 더 복잡하게 시퀀싱을 해서 전사를 하고 번역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RNA만 시퀀싱해서 간단하게 이거의 상부적인 RNA만 시퀀싱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들은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서 그거를 그 자르고자 하는 염기에 맞는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다 시퀀싱을 하고 계산을 하고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알젠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자기 연구실에서 시퀀싱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르고자 하는 DNA의 상부적인 RNA를 만들고 거기에 루프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캐스9과 붙여줍니다.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교정 기법의 민주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연구자들이 직접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해졌죠. 그리고 이전의 탈렌이라든지 GF에는 아미노산 구조까지 다 생각을 하고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그래서 얘가 염기에 어떻게 인식되는지까지 다 고려해야 했다면 얘는 그냥
RNA만 선구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높고 오작동이 적었던 거예요. 왜? 만약에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전에 탈렌이나 GFN은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파악하고